자, 한번 상상해 볼까요?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시대. 정부, 사회 규범, 심지어 인간에 대한 믿음까지 전부 다요. 바로 이 거대한 붕괴의 한가운데서 모든 것을 다시 세우려고 했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바로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죠. 훗날 가장 보수적인 사상가로 알려지게 될 공자. 그는 정말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 했을까요? 아니면 그 누구보다 급진적인 미래를 꿈꿨던 혁신가였을까요? 참 역설적이죠? 어떻게 가장 깊은 절망이 가장 위대한 창조를 낳을 수 있었는지 그 혼돈의 시대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자, 이 모든 혼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말이죠. 먼저 그들이 잃어버렸던 세계를 알아야 합니다. 공자를 포함해서 당시 사람들이 마음속에 그렸던 그 완벽했던 세상, 바로 주나라의 질서부터 살펴봐야 해요. 주나라의 힘은 바로 이 봉건제도라는 시스템에서 나왔는데요. 이게 그냥 땅 주고받는 그런 단순한 계약이 아니었어요. 뭐랄까, 왕하고 제후들 사이에 아주 개인적인 신뢰와 의무, 거의 가족처럼 끈끈하게 엮인 거대한 네트워크 같은 거였죠. 모든 게 딱 제자리에 있는 아주 질서정연한 세상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하늘은 왕에게 권위를 쥐고 왕은 제후들을 통해 세상을 다스리고요. 이런 명확한 위계 질서는 사람들에게 세상은 원래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하는 깊은 안정감을 줬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 시스템을 지탱한 게 무슨 법이나 군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로 혈연이라는 끈끈한 유대감, 그리고 예라고 불리는 사회의 모든 약속들이었죠. 이 예라는 건 단순한 에티켓이 아니라 결혼식부터 장례식까지 사회 전체를 돌리는 운영체제, OS 그 자체였다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영원한 건 없었죠. 이제 이 완벽해 보였던 세계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 거대한 질서가 어떻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지 그 충격적인 붕괴의 현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모든 게 바뀌기 시작한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어요. 바로 기원전 770년입니다. 왕이 수도를 옮기면서 중앙정부의 권위가 그냥 땅에 떨어져 버린 거죠. 바로 이 순간부터 수백 년에 걸친 그 기나긴 혼돈, 우리가 아는 춘추 전국시대에 막이 오르게 된 겁니다. 그 결과요. 첫 번째는 정말 끔찍한 무정부 상태였어요. 중앙 권위가 사라지니까 힘 좀 있다 하는 지방 제후들이 이제 내가 왕이다 하고 너도 나도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당연히 땅 차지하려고 끝없는 전쟁이 시작됐죠. 그리고 이 혼란은 전쟁터에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사회 전체가 뒤집어졌어요. 철제 동기구라는 당시로서는 완전 신기술이 등장하면서 농업 생산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부의 지도가 완전히 바뀌기 시작한 거죠. 이건 혈통 중심의 기존 귀족 사회를 그냥 뿌리부터 흔들어버린 거대한 지각 변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가장 심각한 붕괴는요, 사람들 마음속에서 일어났어요. 어제까지 동지였는데 오늘의 적이 되는 그런 배신이 일상이 되니까 그토록 중요했던 예는 그냥 껍데기만 남게 된 거죠. 사회를 지탱하던 모든 가치관, 모든 윤리가 그냥 증발해버린 시대가 온 겁니다. 당시 상황을 이보다 더 잘 표현할 수는 없을 거예요. 배신과 살육이 일상이 되면서 이웃은 물론이고 심지어 가족조차 믿을 수 없는 그런 극도의 불신 사회가 되어버린 거죠. 자, 이렇게 오래된 규칙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아주 근본적인 질문 앞에 서게 된 겁니다. 우리는 뭘 믿고 어떻게 살아야 하지? 사회 전체가 길을 잃고 거대한 윤리적 공백 상태에 빠져버린 거예요. 보통 이런 총체적인 위기 상황이면 사회가 침묵하거나 절망에 빠지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고대 중국에서는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바로 인류 역사상 가장 찬란하다고 할 수 있는 사상의 폭발이 일어난 거죠. 이게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그쵸? 가장 어두운 혼돈, 그 자체가 역설적으로 새로운 생각을 탄생시키는 강력한 자극제가 된 겁니다. 마치 우주가 탄생할 때 그 빅뱅처럼 말이죠. 그리고 이 지적 폭발의 중심에 바로 제자백가라고 불리는 사상가들이 있었어요. 의사, 전략가, 철학자,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저마다 이 병든 세상을 치료하겠다며 자신만의 처방전을 내놓고 치열하게 경쟁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경쟁, 이걸 백가쟁명이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역사상 가장 뜨거운 지적 토론회장이 열린 거예요. 마치 거대한 아이디어 시장처럼 수많은 학파들이 서로 자기 생각을 외치고 격렬하게 논쟁하면서 시대의 미래를 그려나갔던 거죠. 자, 이제 이 거대한 사상 경쟁의 한복판으로 들어가서 드디어 우리의 주인공 공자를 만나보겠습니다. 이 수많은 목소리들 속에서 공자는 과연 어떤 해법을 들고 나왔을까요? 수많은 서상가들이 법이나 군사, 외교 같은 어떤 외부 시스템의 개혁을 막 외칠 때 이 지적인 폭풍의 한가운데서 완전히 다른 곳을 보고 있던 남자가 있었습니다. 네, 바로 공자입니다. 바로 여기가 공자의 천재성이 빛나는 지점인데요. 그는 무너진 제도를 복구하는 건 그냥 임시방편일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진짜 문제는 무너진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본 거죠. 그래서 그의 위대한 프로젝트는 이거였습니다. 새로운 사회를 원해? 그럼 먼저 새로운 인간을 만들어야 한다. 그의 해법은 아주 명쾌했어요. 사회의 혼란과 무질서? 이건 예라는 행동 규범으로 질서를 되찾아야 한다. 끝없는 전쟁과 잔혹함? 이건 인이라는 내면의 따뜻한 마음으로 맞서야 한다. 그리고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할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바로 스스로를 닦아서 완성된 새로운 유형의 인간, 바로 그걸 제시한 겁니다. 자, 이제 이 모든 걸 알고 나니까 맨 처음에 던졌던 질문이 다시 떠오르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자는 과거를 복원하려던 보수주의자였을까요?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미래를 설계한 혁신가였을까요? 만약에 그가 단순히 옛 주나라의 제도를 복원하는 데만 그쳤다면 맞아요, 보수주의자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문제의 해결책을 외부 시스템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에서 찾았어요. 이것이야말로 낡은 과거를 뛰어넘어서 완전히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는 혁신가의 발상 아니었을까요? 공자는 이렇게 위대한 청사진을 제시했지만 그의 앞에는 냉혹한 현실이 놓여 있었죠. 과연 그의 이상은 이 혼란스러운 시대를 바꿀 수 있었을까요? 그 도전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자, 공자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아마 좀 고리타분하고 오래된 규칙만 강조하는 그런 모습 아닐까요? 근데요,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그 모습, 어쩌면 진짜 공자의 모습과는 완전히 180도 다를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바로 그 고루한 다면 뒤에 숨겨진 진짜 혁명가 공자의 얼굴을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혹시 여러분 머릿속에 공자가 그냥 딱딱하고 옛날 것이 최고야! 라고 외치는 그런 보수적인 사상가라면요. 만약에 그 모든 이미지가 사실은 거대한 오해였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고루한 전통주의자, 과거의 수호자, 이런 것들이 바로 통념이죠. 하지만 진실은요, 완전 정반대였어요. 그는 급진적인 혁신가였고,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설계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그의 생각 하나하나가 당시 사회의 상식을 그냥 뒤엎어버리는, 뭐랄까, 거대한 스캔들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죠. 아니, 왜 그렇게까지 급진적이었을까? 이걸 이해하려면요, 먼저 그가 살았던 시대를 좀 들여다봐야 해요. 바로 춘추 시대인데요. 와, 이때는 정말 총체적 난국이었습니다. 나라들끼리 맨날 전쟁하고 오늘은 동맹이었다가 내일은 서로 배신하고 기존의 질서, 신뢰 같은 건 그냥 다 박살이 나버린 거죠. 오직 힘센 놈이 왕인 그야말로 붕괴 직전의 세상이었습니다. 자, 이런 끝이 안 보이는 혼돈 속에서 공자는 대체 어떤 해법을 내놓았을까요? 에이, 옛날이 좋았지. 옛날로 돌아가자. 이런 단순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대담하고 훨씬 더 근본적인 해법이었죠. 그는 아예 인간 자체를 리부트해서 새로운 사회를 만들자. 이런 어마어마한 새로운 인간 프로젝트를 제안한 겁니다. 이게 당시로서는 정말 스캔들이었죠. 자, 그럼 그 프로젝트의 첫 번째 핵심으로 들어가 보죠. 바로 인입니다. 아, 인 하니까 뭐 사랑, 어질, 우리에겐 꽤 익숙한 개념이죠. 그런데요, 당시 시대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건 정말 세상을 뒤흔들 만큼 혁명적인 아이디어였습니다. 공자가 말한 첫 번째 해법, 인. 이게 그냥 우리 착하게 살아요 이런 순진한 말이 절대 아닙니다. 이건 훨씬 더 깊은 질문이에요. 사람답다는 게 도대체 뭐냐? 바로 이 근본적인 질문이죠.
공자는 모든 변화가 바깥 세상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각자의 내면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봤어요. 그래서 자신을 이기는 것, 즉 극기에서부터 모든 것이 출발한다고 강조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진짜 흥미롭다고 생각하는 지점이 있는데요. 공자는 인을 그냥 사랑합시다 이런 막연한 구호로 남겨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인 확장 단계를 제시했거든요. 보세요. 1단계. 일단 내 가족부터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효제죠. 그 다음 2단계. 그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까지 확장하는 거예요. 공감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3단계. 사회 전체를 이롭게 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정말 체계적이지 않나요? 자, 다시 한번 상상해 보세요. 힘이 곧 법이고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게 당연했던 그런 야만의 시대에 모두를 사랑하고 모두에게 공감하라고 외친 거예요. 이게 그냥 좋은 말이 아니에요. 당시 세상을 지배하던 힘의 논리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고 그야말로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을 사랑 스캔들이었던 겁니다. 좋아요. 그럼 내 마음속에 인이라는 사랑의 마음을 품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현실 세계에서, 이 복잡한 사회에서 구현할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서 공자의 두 번째 핵심 키워드, 예가 등장합니다. 이 인과 예의 관계를요, 컴퓨터에 비유하면 정말 이해하기 쉬워요. 인이 우리 마음속에 깔린 도덕적인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프로그램 같은 거라면요, 예는 그 프로그램이 제대로 돌아가게 만드는 사회 전체의 운영체제, 즉 윈도우나 맥 OS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왜, why에 대한 답이고 다른 하나는 어떻게, how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인 셈이죠. 둘 중 하나만 있어선 안 되는 거예요. 아마 이 말,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걸 들으면 아, 역시 공자는 꼰대야. 사람들 역할을 딱 정해놓고 가두려고 하네. 라고 생각하기 쉽거든요. 근데 사실은요, 그 의미가 정반대입니다. 이건 이름만 그럴싸하게 차지하고 정작 책임은 하나도 지지 않는 당시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제발 당신 이름값 좀 하세요. 라고 외치는 강력한 요구였던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임금은 임금 노릇을 못하고 신하는 신하 노릇을 안 하던 그 엉망진창인 현실에 대한 정말 날카로운 비판이었죠. 각자 자기 이름에 걸맞은 책임을 다하라는 이 주장은요, 위선으로 가득 찼던 당시 기득권층의 귀에는 그야말로 엄청난 스캔들로 들렸을 게 뻔합니다. 이걸 바로 정명, 즉 이름 바로 세우기 스캔들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인이라는 내면의 마음을 가지고 예라는 사회적 규칙을 따르는 이 거대한 프로젝트의 최종 목표는 대체 무엇일까요? 바로 새로운 유형의 인간, 바로 군자를 만들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럼 군자가 대체 뭐냐? 고귀한 사람, 이상적인 인간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진짜 혁명적인 포인트가 나옵니다. 공자가 말하는 군자는요, 혈통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신분이 아니라 오직 끊임없는 공부와 수양을 통해서라면 누구든지 도달할 수 있는 경지라고 본 거죠. 엄청나지 않나요? 이것이야말로 당시 사회의 뿌리 자체를 흔들어버리는 진짜 핵폭탄급 스캔들이었습니다. 리더의 자격이 핏줄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도덕과 능력에서 나온다는 주장. 와, 이건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신분제 사회에 정면으로 던진 도전장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군자는 그냥 착하기만 한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인을 실천하고 예로 행동하는 건 기본이고요. 거기에 더해서 눈앞의 이익보다는 정의를 좇고 평생 배우고 늘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심지어 다른 사람들까지 성장시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아주 적극적인 리더의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공자가 꿈꿨던 새로운 인간, 군자의 최종 완성형이었던 거죠. 자, 그럼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는 사랑 스캔들, 이름값을 하라는 정명 스캔들, 그리고 혈통이 아닌 능력으로 리더를 뽑자는 메리토크라시 스캔들까지. 이 파격적인 주장들이 그냥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다 합쳐져서 시대를 뛰어넘는 하나의 거대한 혁명적 청사진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과 달리 공자는 과거를 그대로 복제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는 예 같은 과거의 도구들을 가져와서 거기에 인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정신을 불어넣었죠. 그리고 그걸로 급진적인 미래를 디자인한 혁신가였던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전통을 창의적으로 재해석해서 당대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거죠.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2500년 전 그 극심한 혼란의 시대를 향해 이토록 급진적인 해법들을 던졌던 공자. 만약 그가 타임머신을 타고 지금 바로 21세기의 우리 시대를 본다면 과연 어떤 근본적인 문제를 꼬집을까요? 그리고 우리 사회를 위해 또 어떤 충격적인 스캔들을 제안하게 될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 아닐까요? 여러분, 논어 다들 아시죠?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책 중 하나로 꼽히는데요. 그런데 이 위대한 책의 탄생 비화가 사실은 거대한 지적 스캔들과도 같다면 믿으시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의 핵심 질문은 이겁니다. 아니 대체 어떻게 스승과 제자들이 사적으로 나눈 대화가 수십억 명의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경전이 될 수 있었을까요? 정말 흥미로운 역설이죠. 이 모든 스캔들의 시작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아는 그 공자는 논어를 직접 쓰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네, 이 책은 붓끝에서 나온 게 아니라 생생한 대화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네, 바로 지적 유산의 스캔들. 지금부터 그 놀라운 진실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이 스캔들의 핵심은요, 정말 어이없을 정도로 간단합니다. 공자는 저술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의 지혜와 사상은 오직 말을 통해서만 전해졌고, 그가 직접 쓴 책은 단 한 권도, 단 한 줄도 없습니다. 아니, 그럼 그 수많은 말들은 대체 어떻게 책이 됐을까요?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재밌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뒷담화 같은 것들이 경전이 되는 마법 같은 과정이 펼쳐지거든요. 사실 논어라는 제목에 모든 힌트가 다 들어있어요. 논할 논, 말씀어. 글자 그대로 풀면 서로 이야기 나는 말씀들이라는 뜻이거든요. 한 명의 저자가 일방적으로 쓴 글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나눈 대화의 기록이라는 정체성이 이름에 그대로 담겨 있는 거죠. 자, 과정은 이랬습니다. 공자가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제자들이 덜컥 걱정이 된 거예요. 아, 우리 스승님의 위대한 가르침이 이대로 사라지면 어떡하지? 그래서 다들 기억을 더듬기 시작한 겁니다. 스승님이랑 나눴던 대화, 옆에서 들었던 이야기들, 그런 일화들을 하나하나 기록한 거죠. 그리고 그 기록들이 여러 세대에 걸쳐 모이고 편집되면서 마침내 오늘날의 논어가 된 겁니다.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게 진짜 역설적인 부분인데, 공식적인 강의 내용이 아니라 수업 끝나고 나누던 잡담, 비공식적인 대화, 심지어 제자들끼리 그때 스승님이 그러셨지 하고 나누던 어떻게 보면 뒷담화 같은 거잖아요. 그런 지극히 사적인 기록들이 수천 년 동안 동아시아 문명 전체를 떠받치는 경전이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제가 말한 지적 스캔들의 진짜 의미예요. 이 표를 보시면 논어가 얼마나 독특한 색인지 확 와닿으실 거예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서양 철학,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책이랑은 완전히 달라요. 그 책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체계적인 논리로 딱 짜여 있잖아요. 근데 논어는 그런 게 없어요. 짧은 질문과 대답, 인상 깊은 한마디, 어떤 사건에 대한 이야기, 이런 조각들이 그냥 툭툭 흩어져 있는 느낌이죠. 그러니까 이건 딱딱한 이론서라기보다는 실제 삶에서 부딪히고 깨지면서 얻은 살아있는 지혜의 모음집인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건요, 바로 이 점. 뭔가 체계도 없고 조각나 있다는 이 결점이 역설적으로 논어를 위대하게 만든 가장 큰 힘이 됐다는 겁니다. 한번 파편의 힘에 대해 알아볼까요?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논어가 완벽하게 정리된 하나의 정답만 있는 책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금방 낡은 유물이 됐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닫힌 텍스트가 아니라 누구든 자기만의 해석을 덧붙일 수 있는 열린 텍스트가 된 거죠. 정답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는 책이 된 거예요. 이 흐름을 보세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우선 책의 형식이 조각나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말은 대체 무슨 뜻일까 하고 해석을 하게 돼요. 그럼 또 다른 사람이 아니 내 생각은 다른데 하면서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죠. 바로 이 과정, 이 논쟁 덕분에 공자의 철학은 그냥 박물관에 박제된 유물이 아니라 2000년이 넘도록 팔딱팔딱 살아 숨쉬는 생명력을 갖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해석 스캔들이 터져 나온 거예요. 후대의 학자들이
공자의 진짜 뜻은 바로 이거다 하면서 서로 엄청나게 싸웠거든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싸움 덕분에 논어는 항상 그 시대의 가장 뜨거운 중심에 서 있을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책 한 권이 동아시아 문명 전체의 생각을 어떻게 만들어 나갔는지 그 구체적인 영향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와, 이 차트 좀 보세요. 교육, 윤리, 정치, 예술, 진짜 영향력이 안 미친 곳이 없죠. 그냥 책 한 권이 아니라 말 그대로 한 문명의 운영체제, 그러니까 OS 역할을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수백 년 동안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처음 배우는 교과서가 바로 논어였고요. 부모와 자식, 임금과 신하 사이에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모든 인간관계의 윤리적 기준을 제시했죠. 정치적으로는 이상적인 군주란 이런 것이다라는 청사진을 제공했고요. 심지어 시나 그림 같은 예술에서도 군자의 고결함 같은 주제로 엄청난 영감을 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논어가 그냥 지배층의 논리를 옹호하기만 한 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반대일 때도 많았어요. 원칙을 중시하는 신하들이 폭군 앞에서 전하, 그건 논어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라고 목숨 걸고 직언할 수 있는 도덕적 권위, 그 근거를 바로 이 책이 제공해 준 거죠. 어떻게 보면 정치적 저항 스캔들의 불씨 역할까지 한 셈입니다. 자, 결론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오래된 책은 그냥 먼지 쌓인 고문서가 아니라 시대를 뛰어넘는 살아있는 지혜 그 자체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건 바로 이겁니다. 논어의 진짜 힘은 완벽한 정답을 주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데 있죠. 인간답게 산다는 건 뭘까? 올바른 삶이란 뭘까? 와 같은 바로 그 근본적인 질문들 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무심코 나누는 대화들, 친구랑 하는 잡담이나 SNS에 올리는 글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사소한 대화들 중에 과연 미래 세대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새로운 사상의 스캔들이 될 만한 게 있을까요? 어쩌면 미래의 경전이 바로 오늘 우리의 대화 속에서 태어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상가 중 한 명에게 이런 별명을 붙여도 될까요? 바로 실패한 남자 말이죠.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아는 공자의 이미지를 완전히 뒤집어서 그의 진짜 삶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공자 하면 여러분은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아마 대부분 비슷한 이미지를 생각하실 거예요. 예를 들면 아마 지혜로운 말씀들 아니면 좀 고리타분하고 오래된 교칙 같은 거요? 맞아요.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죠. 현실과는 좀 거리가 있는 그런 현인으로요. 그런데 말이죠. 그게 다가 아니에요. 실제 공자의 삶은요, 정말이지 좌절과 실패, 그리고 엄청난 인내로 가득 찬 한편의 드라마 같았거든요. 이상을 실현하려고 끊임없이 부딪히고 깨졌던 아주 치열한 한 인간의 투쟁기였던 거죠. 자, 그럼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가 볼까요? 보시면요, 그의 인생 여정이 정말 한편의 드라마 같아요. 가난 속에서 태어나서 50살에 드디어 정치에 발을 들여놓고 하지만 곧바로 14년이나 되는 기나긴 유랑길에 오르죠. 그리고 68이 되어서야 고향에 돌아와 교육에 전념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상을 떠나면서 위대한 유산이 시작되죠. 지금부터 이 극적인 여정을 저랑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시죠.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는 그 성인 공자 말고요. 인간 공자는 과연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공자라는 이름이 주는 무게감과는 정말 다르게 그의 시작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홀어머니 밑에서 정말 가난하게 자랐거든요. 어쩌면 바로 이런 환경이 그의 그 강인함을 키워낸 토양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의 비범함은요, 아주 어릴 때부터 드러났다고 해요. 근데 그게 대단한 걸 해서가 아니라 보통 아이들과는 전혀 다른 아주 독특한 놀이를 통해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애들이 막 밖에서 뛰어놀 때 어린 공자는 혼자 앉아서 제사 지내는 흉내를 냈다는 거예요. 진지하게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훗날 그의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되는 예, 즉 예법의 씨앗이 이미 그때부터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일화인 거죠. 자, 이제 청년이 된 곰자. 그는 그냥 책상에만 앉아있는 학자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직접 정치판에 뛰어들어서 이 혼란스러운 세상을 바로잡겠다. 이런 아주 거대한 꿈을 품게 되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안 해본 일이 없어요. 창고지기, 가축 관리인 같은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으면서도 틈나면 공부를 했죠. 그리고 정말 대단한 건 가르침에는 차별이 없다면서 신분에 상관없이 제자들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로서는 정말 파격적인, 거의 혁명적인 생각이었거든요. 그렇게 오랜 시간을 거쳐서 마침내 50살이 되어서야 정치에 참여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이상은 곧 냉혹한 현실의 벽에 부딪히고 맙니다. 특히 그의 그 원칙주의적인 성격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게 무슨 일이냐면요. 당시 군주가 제사를 지내고 남은 고기를 신하들한테 나눠줬는데 이걸 예법에 맞게 나눠준 게 아니라 그냥 자기 마음에 드는 부정한 신하들한테 막 줘버린 거예요. 이걸 본 공자가 엄청나게 분노합니다. 아니 그냥 고기 좀 잘못 나눈 거 가지고 뭘 그렇게까지 할 수도 있겠지만 공자한텐 이건 그냥 고기 문제가 아니었어요. 사회 질서의 근간인 예가 무너지는 아주 심각한 사건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뭐냐? 그에게는 정치적인 이익이나 관계보다 원칙이 훨씬 더 중요했다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그의 이런 깐깐한 이상주의는 현실 정치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공자는 자신을 알아줄 군주를 찾아 무려 14년이라는 기나긴 유랑길에 오르게 되죠.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 시작된 겁니다. 하지만 이 14년의 유랑은요, 결코 낭만적이지 않았어요. 특히 진나라에서는 적들에게 포위돼서 며칠 동안 꼼짝없이 굶어야 하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정말 그와 제자들 모두 인생 최악의 위기에 처한 거죠. 굶주림에 지치다 못한 한 제자가 결국 불만을 터뜨려요. 스승님, 올바르게 살려는 군자가 왜 이런 끔찍한 고난을 겪어야 합니까? 정말 절박한 질문이었겠죠. 그런데 그 말을 들은 공자의 반응이 정말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그는 조용히 검은고를 꺼내 연주하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다들 굶어 죽기 직전인데 말이죠. 그리고는 이렇게 답합니다. 군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도리를 잃지 않는다. 이야, 정말 놀랍지 않나요? 모두가 절망에 빠진 그 죽음의 문턱에서조차 그는 자신의 신념과 원칙을 지켜낼 내면의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이 굳건한 신념이 그의 삶을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게 됩니다. 기나긴 유랑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온 공자는요, 이제 자신의 정치적 실패를 완전히 다른 차원의 성공을 위한 발판으로 삼게 되죠. 68, 고향에 돌아왔을 때 그는 빈손이었습니다. 14년 동안 천하를 떠돌았지만 그의 정치적 이상을 받아주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었죠. 이제 그는 자신의 정치적인 꿈이 완전히 철저히 실패했다는 걸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야기의 끝이 아니었어요. 심지어 그가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제자 안회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자 공자는 하늘이 나를 버렸구나 하면서 어린아이처럼 통곡했다고 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근엄한 성인의 모습과는 다르죠. 깊은 슬픔을 느끼는 아주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공자 인생의 가장 극적인 반전을 보게 됩니다. 한번 보세요. 정치가로서의 공자는 어땠나요? 권력자들에게 외면당하면서 철저히 실패했죠. 그런데 교육자이자 사상가로서의 공자는요? 수천 명의 제자를 길러내고 후대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친 기념비적인 성공을 거뒀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결국 그의 정치적 실패가 오히려 그를 더 위대한 성공으로 이끈 자양분이 된 셈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정치적으로는 완전히 실패한 공자가 어떻게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한 명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해답은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 남긴 마지막 말에 담겨 있습니다. 임종을 앞둔 공자는 자신의 삶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돈은 아직 행해지지 않았으나 나는 이미 그것을 글로 남겼다.
비록 현실 정치에서는 자신의 이상을 펼치지 못했지만 그 이상과 꿈을 글과 제자들을 통해 세상에 남겼다는 거죠. 그는 알았던 겁니다. 자신의 진짜 유산은 정치적인 업적이 아니라 그의 자르침 속에 영원히 살아남을 거라는 걸요. 결국 공자의 삶은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회복력 그 자체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가 인생에서 마주하는 가장 큰 실패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사실은 우리의 진짜 유산을 만들어갈 새로운 시작점은 아닐까요? 2500년 전 한 철학자의 좌절과 극복의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을 겁니다.